성공예감 별책 프로.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입니다. 자, 저희가 매주 한 권 책, 별책 프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읽고 있는데, 오늘 책은 조금 독특합니다. 제목이 글루코스 혁명. 제시 인차우스페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의사 아니고요. 약사 아니고요. 투자 전문가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홍진채 대표님 하면 항상 우리 경제 이야기하고 투자의 대가들 이야기하고 뭐 주식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책 고르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제 얘기하고 투자 얘기하는 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네.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 얘기 좀 해보자. 경제 얘기 너무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좀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이 글루코스 혁명은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고 혈당 조절과 관련된 책이죠. 네. 그래서 비전문가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는 전문가의 이야기는 아니다. 근데 책을 쓰신 분은 전문가죠. 그죠. 근데 책을 쓰신 분도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세요. 근데 본인이 생화학자고 그다음에 유전자 관련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혈당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은 전문가고 오늘 이 책을 소개하는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는 가려서 들으시라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읽고 그쵸.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이거를 한번 같이 행해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네.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은 저의 삶을 바꾼 책이기 때문에 아니 어느 정도 저는 너무 좋아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다 하고 다니거든요. 너무 좋아서. 식습관을 바꿔봐라. 내가 글루코스 혁명이라는 책에서 읽었는데 또 그걸 해보니까 좋더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 효과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면 너무 약하는 거 같나? 근데 이 책의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다. 다들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니다. 이게 좋다는 건 아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보통 이런 책들이 좀 후킹하는 마케팅 서적이 굉장히 많고 이 책도 그 내용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좀 그런 형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런 책을 읽고 좀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이 진짜 맞는 말이냐라는 거를 주변의 의사 선생님 분들께 여쭤봤더니, 너무 간단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거 혈당 스파이크 얘기 아니야? 맞다고. 그거 몰랐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의 의사 선생님 분들이나, 그러니까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은 운동이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대체로 다 이미 알고 계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대체로 다 맞다. 이대로 하면은 분명히 효과가 좋다. 그러나 뭐 이게 만병통치약이고 이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것까지는 아니다. 다만 되게 중요한 건데 되게 덜 알려진 그 내용이라서, 그리고 이걸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쉽고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거라서 저는 너무 감동했고 실제로 제가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했던 그래서 홍진채 대표님이나 저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근데 이 책은 일단 뭐 의사분들이 감수를 한 책이기도 하고 한국식생활교육학회 부회장 그리고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 이런 분들이 또 뒤에 추천서를 쓰신 책이라는 거. 자, 우선은 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죠. 제시 인차우스페라는 어려운 이름의 여성분인데 어렵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90만 명 정도가 돼요. 인스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인스타 계정명이 글루코스 간니스, 글루코스 여신이에요. 본인을 스스로가 글루코스 여신이라고 스스로. 그래서 아무래도 스타트업에 계신 분이어서 그런지 좀 마케팅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자극적인 멘트들을 좀 쓰신 것 같은데, 이분은 생화학을 전공을 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andMe, 24andMe인가? 23andMe일 텐데, 23andMe라고 그 유전자 분석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혈당과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스타트업에 근무를 하면서 혈당과 관련된 걸 또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인도 실제로 그거를
해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개발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몸에다가 뭘 딱 붙이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내 혈당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었어요. 기존에 우리는 당뇨 환자, 당뇨병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당뇨병의 기준이 8시간 공복 이후에 공복 혈당이 데시리터당 126mg 이상일 때 당뇨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복인 상태에서 혈당이 얼마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혈당이 꾸준히 높은 사람을 병으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당뇨병 환자분들도 보면은 하루에 혈당을 측정하는 시간이 한 3-4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 손가락 끝에 맞아요. 피 내야 되고 이게 아프고 불편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중에 혈당을 측정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연속 혈당 측정기가 개발되고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내가 혈당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봤더니 건강한 사람도, 그러니까 당뇨병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도 밥을 먹은 직후에 혈당이 거의 당뇨 환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일이 아주 많이 관측이 되더라. 그리고 그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요. 식후에 데시리터당 30mg 이상 혈당이 치솟는 거,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아주 많은 질병의 근원, 우리 몸에 아주 나쁜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친다. 이거는 당뇨 환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다. 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개발이 되고 나서. 그러면서 아직 당뇨 있는 분들에게는 물론 중요한 일이고, 당뇨가 아직 안 걸린 분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이런 책도 쓰시고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 뒷부분에 나오는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이 책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한 60만 명 좀 넘는 수준이었다고요. 근데 이 책 이후에 290만 명까지 늘었다. 사실 저희 같은 사람한테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면은, 이 책의 감수를 서울대병원의 조영민 교수가 하셨는데, 조영민 교수 의학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의학과 개념이 어떻게 달라졌기에 그런 평가까지 받는 걸까요? 의학 패러다임의 변화? 제가 기존의 의학 패러다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건 이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기술이 의료를 디지털화, 평등화, 민주화하고 있다.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원래는 실시간으로 혈당을 측정하려면 엄청나게 비싼 기기에서 사람을 가둬놓고, 가둬놓고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좀 많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간단한 기계가 개발됨으로써 모두가 건강관리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책 읽고 연속 혈당 측정기 사서 붙이고 체크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다들 되게 만족을 하고 계세요. 저는 예전에 연속 혈당 측정기, 그거는 실시간으로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정말로 좀 환자분들에게나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10만 원 내외 정도로 살 수 있고, 일반인들도 이걸 사서 본인의 식습관도 조절을 해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분들 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다라는 말도 나오는 거고요. 이제부터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제시 인차우스페가 쓴 글루코스 혁명.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글루코스. 이야, 글루코스 혁명이라는 책에서 키워드 글루코스가 빠지면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조금 이름은 어려운데, 그렇죠. 네. 우리말로 하면 이건 포도당? 네, 귀여운 포도당. 죄송해요. 네, 귀엽네요. 네, 포도당도 귀엽고 홍진태 대표님도 귀여운데, 글루코스. 네. 이게 저자는 일단 혈당에 주목해야 된다. 네. 라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혈당일까요?
당연히 우리 몸에 안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많은, 포도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장기나 다른 여러 가지 기전들도 연구는 많이 하고 있고, 네. 중요한 부분들이긴 한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포도당 관련해서 그 포도당 관련 메커니즘은 이미 많이 연구가 돼 있고, 우리가 이런 것만 이렇게 바꾸면은 우리 몸을 엄청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 갭 때문에 이걸 많이 알리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면서 이 연구자 입장에서도 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렇게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또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분은 혈당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포도당 많이 배우잖아요. 그럴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식물의 광합성 이러면서 네. 포도당을 만들고 맞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뭐 줄기로 네. 뻗어나가고 뭐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일단 우리는 식물이 아니니까 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은 우리가 섭취하는 것에서 포도당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예, 일단은 포도당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몸, 그 모든 생물도 그렇고 기계도 우리가 전자제품 돌리려면 배터리가 필요하고 네. 자동차가 가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포도당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연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료. 네.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지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혈당 같은 거를요? 포도당을? 네. 네,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광합성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외부로부터 음식물을 먹어서 우리 몸의 포도당으로 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을 얻거든요. 네. 근데 탄수화물이라 하면 식물이나 뭐 다른 동물이 먹은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식물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해두는데 그 저장해두는 방식이 녹말이 있고 과당이 있고 자당이 있고 뭐 그래요. 네. 조금 어려워지니까 빠르게 넘어가자면은 아무튼 녹말의 형태로 많이 저장을 해두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도 포도당을 가장 흔하게 획득할 수 있는 게 녹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획득을 하거든요. 녹말. 우리가 흔히 먹는 뭐 밥, 밀가루 뭐 아니면은 빵, 밀가루가 빵이죠. 네. 아니면 면, 네. 그것도 밀가루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쌀이나 밀로 만든 모든 음식은 다 녹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감자, 고구마 같은 거, 그것도 녹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은 침과 섞였을 때 끈적끈적해지는 거. 네. 그 녹말이 일단 건조가 됐다가 우리 침과 섞여서 다시 끈적해지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녹말의 형태로 되게 많이 섭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과당은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과당의 형태로도 섭취를 하고 자당은 설탕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거기는 이제 당이 엄청 압축이 돼 있는 그걸 섭취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녹말, 과당, 자당 대체로 요 세 가지 형태로 우리는 포도당을 흡수를 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도당, 이 글루코스에 대한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해지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더 들어보죠. 다음 키워드,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라는 걸 이제 운동이나 좀 이렇게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익히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혈당 스파이크가 무슨 뜻이지? 뭐 배구 선수 혈당을 내려치는 건가? 이게 무슨 뜻이지? 혈당 스파이크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혈당이 뭔지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가 아까 녹말, 과당, 자당 등을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거를 일단은 얘를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우리 혈액으로 보내요. 네. 그럼 그 혈액에서 우리 각 세포들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거든요. 미토콘드리아가 배터리라고 표현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 포도당을 받아서 각 세포들은 각자 그 세포가 활동을 하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뭔가 역할은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계속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미토콘드리아고 네.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이 포도당,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받아서 이거를 그 세포가 쓸 수 있는 ATP라는 에너지로 전환을 해요. 네. 네. 근데 그러면 밥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그 기하학적으로는 아주 대충 표현하자면은 그 구멍 뚫린 원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장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장 기관들도 우리 체외인 거죠. 네. 엄밀히는 기하학적으로는 몸의 바깥 부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식도를 따라 소화기관을 따라 내려가면서 그 우리 피부의 그 벽들, 장벽들이 음식물로부터 포도당을 섭취를 해서 혈액으로 보내고 네. 그 혈액에 있는 포도당들을 혈액이 이제 세포들을 쫙 돌면서 이 포도당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런 미토콘드리아가 이걸 에너지로 전환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혈액 속에 포도당들이 계속 있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그 포도당 수치, 혈액 속의 당 수치를 측정을 하는 게 혈당인데 그러면은 이 혈당이 높아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자동차와 연료의 비유를 했는데 네. 자동차가 어떤 10km 거리를 가는데 그냥 서서히 출발해서 꾸준한 속도로 쭉 가다가 멈추면은 괜찮잖아요. 네. 좋은데 그 10km를 가는 동안 급가속과 급감속을 계속 하면은 그럼 차가 계속 울컥울컥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승차감도 되게 안 좋고 차에도 되게 손상이 많이 가잖아요. 예.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각 세포에는 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필요한 그 세포에서 지금 필요한 에너지원만큼을 제외하고는 혈당이 계속 남아 돌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장을 해두기 위해서 인슐린이 필요한 거고요. 그 저장하는 기관은 간과 우리 근육, 그 다음에 지방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세 군데로 보내요. 이렇게 그 여분의 포도당을 보내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건데 근데 만약 혈당이 치솟는다라는 거는 아까 원기둥 형태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원기둥 안에 음식이 들어와요. 음식이 들어왔는데 얘를 맛있네 이러면서 엄청 빠르게 몸으로 흡수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자동차의 그 기름 탱크에 기름을 그냥 퍼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탱크가 넘쳐나서 그 위로 차 밖으로 기름이 다 새 나오겠죠. 네. 그러면 딱 봐도 뭔가 문제가 큰 거잖아요. 네. 대충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우리 세포에서 쓸 에너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면은 어딘가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슐린이 엄청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러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 네. 그럼 인슐린을 너무 많이 분비하다 보면은 이 췌장이 되게 힘들겠죠. 네.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은 당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마이야르 반응 아시죠? 당화 반응. 네, 우리가 그 고기 구울 때나 뭐 이럴 때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환원당과 단백질이 만나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반응인데 예.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은 혈당이 빠르게 치솟을 때 우리 몸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게 뭐 음식은 더 맛있게 해주지만 우리 몸은 태우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각 조직들이 당화 반응, 약간 갈변을 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 때. 그뿐만 아니라 일단은 인슐린을 막 쥐어짜는 거기 때문에 그 췌장의 기능이 계속 손실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당뇨병도 낳게 되는 거고 그 이외에도 이 책에는 되게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염증 반응도 유발하고 노화도 유발하고 그리고 뭐 여성분들 그날이 오셨을 때 그때 되게 안 좋은 피로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먹고 나서 졸린 거. 밥 먹고 나서 졸린 것도 혈당 스파이크의 대표적인 반응이에요. 물론 뭐 졸린 거 자체가 몸에 안 좋은 건 아닌데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졸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졸린 사람은 본인이 혈당 스파이크를 되게 크게 느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 책에서는 거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 혈당 스파이크가 되게 안 좋은 일을 우리 몸에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 수치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한다. 만약에 혈당이 너무 많이 치솟게 되면 네. 과도하게 연료를 퍼붓게 되면 네. 당뇨, 뭐 염증, 노화 여러 가지 문제에 또 근원이 될 수 있다. 네. 아까 그 마이야르 반응 이런 거는 이제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질 때 네.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우리 몸 신체 일부가 그렇게 갈변이 되면 네.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문제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 훅 와닿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 건강한 사람도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겪어요. 혈당 스파이크를. 네. 그리고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은 당뇨를 비롯한 온갖 문제를 몸에 축적을 시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밥을 먹고 난 뒤에 잠이 오는 현상, 이것도 혈당 스파이크의 부작용 중에 하나다라고 책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밥 먹고 나서 졸리면 커피 마시거나 네. 카페인 좀 섭취하고 잠을 그렇게 깨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건 더 안 좋은 걸까요? 어떨까요? 안 좋은 거죠. 근데 일은 해야 되니까 잠 깨려면은 커피를 마시긴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이게 안 좋은 거죠. 그 커피를 마시는 거는 아데노신인가? 그 우리 몸이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호르몬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아무튼 그게 있는데 그 수용체를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피로가 쌓였을 때 피곤하니까 좀 쉬어라라고 몸이 신호를 주는 건데 그 신호를 안 받게 만드는 게 커피 그 카페인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피로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느낀 채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커피를 마시면은.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지금 너무 과열됐으니까 좀 차를 세우세요라는 센서에서 신호가 경고등이 깜빡깜빡 뜨는데 깜빡깜빡 뜨는데 나는 여기다 물을 막 부어가면서 차를 식혀서라도 난 달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네요. 비유를 하자면 센서가 깜빡깜빡 뜨는데 그 센서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은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다음 키워드도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먹는 순서를 바꿔라. 그러면 중요한 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했거나 혹은 뭐 그걸 미연에 방지하거나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발생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발생 안 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한 대로라면은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에너지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돌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혈당 스파이크인데 그럼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런 게 있겠죠. 일단 안 먹는 거.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걸 다이어트 책이라고 이 책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거는 다이어트 책이라기보다는 건강하게 살자라는 책인 거고 그 일단 안 먹으면은 에너지원이 덜 들어올 거고 포도당이 적게 들어올 테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덜 생기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건강해지는 방법은 아니겠죠. 아예 안 먹는 거는 우리 몸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니까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게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천천히 먹는 거. 엄청나게 천천히 먹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제 제가 자동차에 연료 주입하는 걸로 비유를 계속 했잖아요. 자동차의 연료를 서서히 기름을 계속 한 5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기름을 자동차에 넣어주면은 그 어디 공중에 뭘 달고 다니면서 서서히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차가 서서히 갈 거니까 그러면은 혈당도 조금씩 치솟았다가 줄어들었다가 조금씩 올랐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 식사를 한 5시간 동안 한다. 그러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또 안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거 역시 비현실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평소 먹는 거, 먹고 싶은 거를 그대로 다 먹되 순서만 바꾸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게 할 수 있어요. 먹는 순서를 바꾸면 된다. 그래서 먹는 순서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섬유질을 먼저 먹으면 돼요. 섬유질을 먼저 먹으라. 야채, 채소, 견과류 이런 거. 섬유질을 일단은 와구와구 먹어서 위 벽에 깔아놓고 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가 탄수화물을 부어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가 돼서 혈당이 치솟는 거를 이 섬유질이 먼저 들어가서 속도 조절을 좀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책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세면대 수도관을 생각하면 네. 돼요.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액체를 그냥 부어버리면은, 물을 그냥 부으면은 바로 쓱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모래를 깔아놓고 자갈을 깔아놓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위에 물을 붓더라도 물이 똑똑똑 떨어질 거잖아요. 네. 네, 결국은 이게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이 속도를 늦추기 위한 뭔가를 코팅을 해버리면, 뭔가를 밑에 깔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포도당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늦춰지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앞에 아까부터 아주 먹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묘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빵 같은 거 하나 있고요, 그죠? 네. 브라우니 같은 거 있고 견과류를 일부러 같이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예로 들자면 달달한 거 빨리 먹고 싶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견과류를 먼저 먹고 네. 그 다음에 빵을 먹어라. 네. 혹은 네. 채소, 그다음에 고기, 탄수화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또 이런 식으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채소를 먼저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섬유질도 이게 포도당이 저장된 하나의 형태인데, 예. 근데 얘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게 뭐 그 식물의 줄기나 식물의 그 딱딱한 부분 있잖아요. 예. 식물의 줄기나 뿌리나 아니면 견과류는 씨앗이잖아요. 예. 그래서 식물을 봤을 때 딱딱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딱한 부분이 이제 섬유질이. 네, 섬유질인 거고, 그 섬유질은 우리 몸에서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먹을 때 이로 깨부셔서 보내잖아요. 딱 네. 그 정도 분해되고 그냥 끝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가 큰 어떤 자갈이나 모래 같은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그 경로를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그 채소를 먹는 게 가장 좋고, 표면적이 넓으니까. 근데 우리가 밖에서 식사를 할 때 아니면 여행을 다닐 때 채소를 늘상 챙겨 다닐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럴 때는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게 견과류. 네, 그래서 채소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채소가 안 된다면은 견과류라도 먹는 게 좋다. 네.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먼저 채소를 먹어라. 근데 그 채소도 주스처럼 마시는 채소는 안 된다라고. 예, 갈아버리면은 결국 이게 물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예. 표면적이 넓은 두꺼운 큰 뭔가를 몸에 깔아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갈아버리면 이 섬유질이 아주 잘게 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장벽으로 포도당이 흡수되는 거를 막아주지를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씹어 먹어라. 네, 씹어 먹어라. 씹어 먹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리고 채소, 네, 그래서 과일 주스 같은 것도 의외로 되게 안 좋은 거고요. 과일 주스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분들은 늘상 하시는 말씀이 과일 주스는 그냥 설탕물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 이 책에서도 네.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과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저도 이 책을 보고 깨달은 부분인데, 네. 과일이라는 게 보통 몸에 좋아 보이잖아요.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현재 먹는 과일은 우리가 1000년 전, 5000년 전에 먹던 과일보다 당도가 엄청나게 높아진 과일인 거예요. 진화를 계속 개량이 개량을 되잖아요. 하기도 하죠. 네. 당도를 높여야지 사람들이 많이 사 먹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사과를 한 20개 정도를 섭취했어야 얻을 수 있었던 당을 현재는 사과 하나에서 먹을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몸에 해롭겠냐. 그리고 과당이라는 게 그 마이야르 반응을 좀 더 잘 유발하는 네, 그런 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일단 그 시럽이 섞인 주스를 먹는 거 가장 안 좋은 거고요. 네. 착즙 주스가 그나마 조금 괜찮지만 안 좋긴 마찬가지로 안 좋은 거고, 예. 과일을 먹는 게, 과일을 그냥 생으로 먹는 거, 이게 그 앞에 껍질들, 이거는 섬유질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걸 같이 먹는 게 그나마 낫긴 한데 이것도 여전히 안 좋고, 그래서 과일을 먹는다면은 그냥 뭐 식후에 한 조각 정도 먹는 게 좋다. 네. 일반적인 달달한 오렌지 네. 주스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네. 무가당 뭐 100%라고 네. 하는 오렌지 주스가 나은 거고, 그거보다는 네. 차라리 그냥 오렌지 그대로 먹는 게 나은 거고, 이런 식으로. 건강을 챙기기가 예,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비빔밥 같은 경우에도 네. 그냥 막 비벼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채 먼저 채소부터 먹고, 먼저 먹고 예, 그다음에 맞아요. 네. 고기나 그다음에 그쵸. 밥을 먹고. 네,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 비빔밥은 지방, 비벼 먹어야 맛있는데 이거. 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먹는 게 중요하고, 단백질, 지방은 그냥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도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그 우리가 고기 먹을 때, 네. 고기 먹을 때 순서랑 똑같은 거 아니냐. 네, 고기 맞아요. 먹을 때요? 고기 먹을 때 일단은 그 야채 먼저 깔리잖아요. 네. 그래서 야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을 때 쌈 싸서 먹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고기 다 먹고 나면은 그 식사 나오잖아요. 그게 또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밥 한 공기당 국수 먹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만 바꿔라라는 거기 때문에 예.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다이어트 방법이나 건강을 지키는 방법 이런 것들보다 훨씬 실천하기가 편한 거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채소, 고기, 밥. 네. 그렇죠. 채소, 고기, 국수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다이어트나 건강 신경 쓰시는 분들이 칼로리 엄청 신경 씁니다. 네. 그래서 뭐 과자나 뭐 빵기 뒤에 보고 이거 칼로리 몇 칼로리 써 있나 네. 이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맞는 걸까요? 요거는 이제 좀 이견이 생겨요. 의견이 좀 갈리는데 네. 일단 칼로리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칼로리 물론 중요해요. 예. 근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먹는 순서도 엄청 중요한데 간과되어 왔다. 잘 안 예. 알려져 있다라는 거고 칼로리도 중요하긴 한데 그 중요성이 좀 과장돼 있는 거, 과대평가돼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살짝 나오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비전문가인 저희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흘려 들으시면 좋겠는데 일단 같은 칼로리라 해도 몸에 좋고 나쁜 게 다 달라서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느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같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흡수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영양소를 되게 풍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으면 그 영양소가 몸에 들어와도 약간 걸러 보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영양소가 되게 부족하면은 조금만 들어와도 이거를 빠르게 흡수를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심 탈렙이라고 또 결국은 네. 투자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 예. 나심 탈렙 책을 읽어보면은 그런 얘기가 좀 블랙스완을 나오는데 쓰신 네. 분이죠. 근데 나심 탈렙도 의학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걸러 들으시는 게 좋아요. 네. 하여튼 그분 얘기는 그 일일 권장량 이걸 지키는 게 되게 의미 없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일일 권장량이라는 거는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우리 몸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한 달이면 30으로 나누고 일주일이면 7로 나눈 그게 일일 권장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일 권장량을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하여튼 칼로리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칼로리가 동일한 칼로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이 있고 안 좋은 지방이 있고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다 대체로 안 좋긴 한데 좀 많이 나쁜 거와 덜 나쁜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쌀이나 밀에서 얻는 탄수화물이 다른 좀 간식, 후식류에서 먹는 탄수화물보다는 그나마 낫다라는 네. 얘기도 이 책에 나오고요. 그래서 칼로리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중요성이 좀 지나치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칼로리라 하더라도 도너츠나 요거트나 그쵸. 칼로리는 똑같지만 이게 네. 몸에 작용하는 건 다르다. 그쵸. 과당이 네. 많이 들어있는 것과 네. 과당이 거의 없는 것. 네. 같은 과당, 칼로리라도 자당 이런 게 네. 되게 안 좋은 거죠. 예. 예, 그래서 도넛보다는 요거트가 낫다. 같은 칼로리에서도. 네. 그래서 그 절대적인 칼로리 숫자에 gat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네. 것도 제시 인차우스페가 네.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칼로리 줄이면 괴롭잖아요. 예,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거기 또 집착을 하게 되면은 네. 이 먹는 이 식습관이 참 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되게 좋은 게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빵을 되게 좋아하는데 빵을 거의 끊었거든요. 끊었다가 이 책을 본 다음에요? 이 책을 보는 즈음에 끊었어요. 오. 끊었다가 이 책을 보는 초기에 탄수화물 되게 안 좋은 거다 해서 초반에 보고 빵을 끊었다가 네. 후반부에 보니까 순서를 바꿔라. 그러면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된다라고 하길래 예. 그래서 실제로 해봤어요. 예. 근데 진짜 제가 빵을 좋아는 하지만 빵을 먹으면 엄청 더부룩하거든요. 소화를 네. 못 시켜요. 네. 근데 야채, 채소를 먼저 먹고 빵을 먹으면은 더부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빵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차이는 때문에 커요. 개인 차는 되게 커요. 한번 또 해보시고 뭐 이거는 네. 나쁜 거는 아니니까요. 네. 우리가 뭐 못 먹는 걸 드시라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 책에서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또 재밌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설탕은 나쁘고 꿀은 좋은 것 아니냐 이럴 수도 있겠고 그렇죠? 과일도 어떻게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게 더 낫다라거나 몇 가지가 또 설명이 됩니다.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탄산음료. 탄산음료. 요거 탄산음료는 나쁘죠. 나쁘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다이어트 탄산음료 네. 요즘에 엄청나게 그 제로 땡땡 네. 이런 거 유행이지 않습니까? 제로 땡땡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저도 제로를 좋아하는데 요거는 이 책의 내용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음식을 뇌로 먹는다. 음식을 이런 뇌로 얘기. 먹는다고요? 요거 얘기하면 조금 길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증이 되게 많이 나요. 예, 근데 예. 물을 마시면은 바로 갈증이 해소가 되잖아요. 아, 근데 막상 여기서 들어온 수분이 우리 몸으로 도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시자마자 갈증이 해소가 되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 두뇌가 예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물 들어왔으니 안심해. 안심해. 그쵸. 아. 예. 물이 부족하다 빨리 물을 넣어줘라고 뇌가 네. 신호를 막 보내다가 들어왔으니 안심해.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봤을 때, 그리고 포도당, 그러니까 당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실 포도당 말고도 우리 몸이 활용할 수 있는 영양소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뇌가 흡수할 수 있는, 뇌도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 엄청 많이 쓰는 기관인데, 뇌가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은 포도당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들어왔을 때 우리 뇌는 엄청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분 좋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로 콜라, 제로 탄산 음료를 마셨을 때는 이게 당 비슷한 게 혀 끝에 느껴지니까 이제 당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겠네라고 하면서 당이 들어왔을 때와 비슷한 반응을 몸이 해요. 몸이 하는데 막상 실제로 포도당은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몸이 좀 화가 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기전인지는 제가 듣고 까먹었는데 그래서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실제 당을 흡수했을 때 못지않은 어떤 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로 탄산 음료도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 책에서 제신 자우스페 이 저자가 식초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합니다. 식단에 식초를 추가하면 좋다라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은 식초가 혈당 수치를 안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걸까요? 일단 책의 내용을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아세트산, 식초에 들어있는 이 아세트산이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포도당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주고 멋대로 돌아다니지 않게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를 해주고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되는 걸 도와주고 지방 연소 모드는 요건 좀 다이어트랑 관련된 건데 공복이 오래 지속되고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원 간이랑 근육에 저장돼 있는 약간의 글리코겐 에너지원이 있어요. 그거 다 쓰고 나면은 이제 지방을 연소시키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다이어트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지방 연소 모드로 우리 몸이 빠르게 전환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밥을 먹기 전에 식초 한 큰술을 먹고 밥을 먹어라라고 물론 이것도 이제 희석해서 물에 희석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주변의 의사 선생님 분들께 여쭤봤더니 이거는 잘 모르겠다. 아직 굉장히 명확하게 검증된 메커니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스타트업에 계신 분이고 아직은 의학적으로 완전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되게 많이 검증된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실험적인 시도들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래서 식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의학 전문가 분들께서는 좀 긴가민가 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식초를 가미하면 좋은지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식단 조절이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뭐 맞춤식으로 내가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바쁜 현대인들에게 특히 회사 생활하고 또 거의 점심은 밖에서들 사서 드실 텐데 그 상황에서 이거를 내가 식단을 조절하면서 먹는다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 트릭들이 있는데. 트릭이요? 트릭이라고 표현하면 그런가? 트릭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몇 가지 그 간편한 팁들, 방법들이 있는데, 만약에 집에서 밖으로 나갈 거다라고 하면은, 집에는 채소는 항상 갖춰 두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2시간 이내에 내가 식사를 할 예정이다. 네. 근데 왠지 야채 채소가 없을지도 몰라라고 하면은 집에서 일단은 야채 채소를 토끼처럼 우걱우걱 먹고 나고 이게 한 2시간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먹는 순서를 아까 바꿔라라는 측면에서 다른 고기나 아니면 뭐 국수 밥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먹어라 했는데 그게 채소부터 먹고 바로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고 1시간이나 한 2시간 뒤에 먹어도 효과는 비슷하게 나온다. 2시간까지는 된다. 네. 그러니까 뭐 1시간 정도 전에 그냥 미리 먹고 나가서 친구 만나서 밥을 먹으면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갈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회사에서 나가서 밥 먹는다. 그럴 때는 회사에 그런 걸 갖춰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견과류 한 팩 패키지 있는 거 있잖아요. 요 정도 식으로 요즘에 많이 일반 상품도 많이 나오니까요. 저것보다는 좀 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안 먹는 것보단 낫겠죠. 그래서 저도 회사에 견과류 한 팩씩 갖춰 놓고 그래서 나가기 전에 뭐 일단 한번 먹고 나가고 아니면은 아예 들고 나가서 식사 시간에 그럼 이제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께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지만 질문 받으면 또 이제 이 썰을 또 풀어드리면 되죠. 이게 건강에 굉장히 채소부터 중요하다. 드세요. 야,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죠? 현대인들도 챙겨서 다닐 수가 있는 거고 또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운동은 다 좋은 거고 뭐 운동을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이 말은 당연히 뭐 더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게 혈당 관리랑 운동이랑 어떤 관계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아까 맞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방법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제가 뭐 안 먹는 거 아주 천천히 먹는 거 요 말씀 드리면서 빠뜨린 게 있는데 밥 먹은 직후에 한 2-30분 산책하는 거. 직후에? 밥 먹은 직후에 바로 걷는 거. 아주 조금이라도 산책을 해주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의 비유로 들자면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기름통에 이제 기름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걸으면은 그러면은 뭐라도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이유는 각 세포들이 당장 필요한 에너지 이상은 쓸모가 없으니까 어딘가에 저장해놔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어딘가에 에너지를 써버리게 되면은 인슐린이 그만큼 덜 분비되고 그만큼의 잉여가 줄어드는 거니까 남는 포도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들어오는 즉시 바로바로 써버려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데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 1-20분 정도의 산책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더 좋겠고. 이거는 뭔가 뭐 무리한 막 운동을 하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먹고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식당 갔다 올 때 점심을 식당 갔다 올 때 회사로 바로 들어와서 앉지 말고 그냥 동네 한 바퀴 걷고 들어오는 게 보통 그렇게 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저는 너무 좋은 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활 패턴을 그렇게 크게 바꾸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되게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 그게 저는 핵심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 뭐 경제 볼 때 그런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고 혈당의 곡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냥 무작위로 막 먹었을 때 혹은 먹고 나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먹었을 때 그리고 먹고 나서 운동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혈당이 치솟고 또 떨어지고 그 그래프도 확실히 좀 시각적으로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런 게 진짜 좀 검증된 의학적인 내용이 되려면은 수천 명, 수만 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사례 중심으로 돼 있다. 그런 점에서 신뢰성이 좀 약간은 아쉬운 그런 면이 있죠. 조금 아쉬우면 표본적으로는. 근데 일단은 메커니즘이 기전이 워낙에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아예 고기를 안 드시고 채식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채식주의자들. 그리고 탄수화물을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식단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예. 제가 비전문 중에서도 비전문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 에너지원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얘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살을 빼야 될 때 그때 근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살 빼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바로 유산소 하는 거. 네. 눈 뜨자마자 바로 조깅하러 나가는 거. 이게 근손실이 좀 많이 되는데 살 빼는 데는 아주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방 연소 모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네. 우리 몸에서 간이랑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다 쓰고 나면은 이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고 일어난 직후면은 공복이 한참 지속된 이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 연소 모드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산소를 한다라는 거는 에너지원을 엄청 갈아 쓰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해라고 몸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근육을 쪼개고 지방도 엄청 많이 쪼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탄수화물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다이어트도 약간 이런 원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아예 안 들어오면은 그럼 몸에 저장된 거를 되게 많이 소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방법은 근손실을 많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정말 일단은 지방 줄이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탄수화물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방식은 좀 몸에 악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뭔가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삶을 크게 바꾸지 않고 뭐 순서 정도만 바꾸거나 네. 앞뒤로 한두 가지만 추가를 했을 때 네. 우리의 혈당 관리가 얼마나 어떻게 네. 용이하게 되는지 네. 그걸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다이어트 책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심쿵 한방도 좀 들어볼까요? 오늘의 심쿵 한방. 글루코스 혁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아침은 설탕과 녹말만 먹기에 최악의 시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탕과 녹말만 먹는 시간이기도 하다. 몇 년간 매일 반복된 혈당 스파이크는 공복 혈당을 천천히 증가시키는데 그 수치가 당뇨병 전 단계가 되어야만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오늘의 심쿵 한방이 아주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은 요걸 좀 분해를 해서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은 설탕과 녹말만 먹는 시간이다. 이 책에서 나오는데 특히 뭐 미국 사람들 아침에 시리얼을 우유에서 말아가지고 빨리 먹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도 그거 많이 먹거든요. 네. 근데 그게 설탕 덩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자면은 공복에 탄수화물만 뿅 들어왔을 때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게 뭐 포도당을 빠르게 생성해 주는데 네, 우리 몸은 이거를 빨리 흡수하려고 막 준비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때 혈당 스파이크가 미친 듯이 치솟아요. 네, 진짜 그냥 우유에다가 그 시리얼 잠깐 섞어서 그냥 한 접시 먹었을 뿐인데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이야말로 채소부터 먹어야만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녹말부터 녹말만 먼저 섭취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같이 뭘 먹죠? 과일 주스를 먹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뜰 건강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식단이 혈당 스파이크의 관점에서는 최악의 식단인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아침에 급하니까 빨리 네. 먹고 나가려고. 네. 근데 빨리 먹고 빨리 나가려고 하는 만큼 혈당은 빠르게 치솟는다. 네. 그래서 아침에 그 설탕이 좀 버무려져 있는 시리얼 이런 거는 가급적 피하시라라는 굳이 메시지도 먹고 담겨 싶다면 있고. 이 견과류 한 움큼 이거라도 입에 털어놓고 이건 몇 초 안 걸리잖아요. 네, 견과류라도 입에 털어놓고 그 시리얼을 먹는 게 그나마 낫겠다. 아하. 네, 아니면 그게 간단해요. 집에 반찬통에다가 상추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줄기 있는 채소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썰어 놓고 그냥 냉장고 열어서 그거 한 입 먹고 시리얼 먹고 그렇게만 하더라도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그 식품 업체들이 광고를 참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시리얼 자체가 뭔가 곡물로 만들어졌으니까 몸에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알게 모르게 설탕도 많이 들어가 맞아요. 있고 또 맛있게 네.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또 그게 탄수화물적인 측면으로 우리한테 몸에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 앞에 채소라든지 네. 이런 뭐 아몬드, 견과류 같은 것들 같이 드시면 더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쿵 한방 중에서 대부분 아침은 이제 설탕과 녹말만 먹는 최악의 시간이 된다라는 경고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가 되어야만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건 너무 늦은 때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당뇨가 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병인데 예. 1형은 아예 인슐린 분비 자체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췌장이 아예 상해버린 거죠. 네. 그런 거고 2형 당뇨병은 분비된 인슐린을 몸에서 흡수를 그 인슐린 수용체가 망가져 있는 거. 인슐린이 분비돼도 제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혈당 스파이크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이고요. 췌장이 한 번에 망가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인슐린 수용체가 또 한 번에 망가지진 않을 거잖아요. 네. 아까 제가 급가속, 급감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서두에. 예. 그러니까 차를 계속 이제 엑셀을 확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았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면은 그래서 차가 한 방에 망가지진 않죠. 네. 그런데 분명히 쌓인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차가 맛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혈당 스파이크가 매일매일,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일 아침 시리얼 먹고 과일 주스 먹고 이런 식으로 식습관을 하다 보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당뇨병에 꽤 크게 기여를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사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미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 아니면 당뇨병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꼼꼼히 관리를 하고 계실 겁니다. 뭐 아침마다 이렇게 손끝에 피를 내서 혈당을 측정을 해보시고, 다만 이제 그 전에 관리가 필요하다.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 말씀이 나왔으니 말인데 예. 당뇨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당뇨 관리를 하다 보면 또 저혈당 쇼크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혈당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식사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어라. 예. 이렇게 맞아요. 또 많이 조언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저혈당 쇼크가 오면 물론 안 좋은 건데, 근데 중간중간 간식을 먹는 거는 간식을 그냥 쏙 먹으면 이거 자체로 혈당 스파이크가 한번 크게 치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저혈당 쇼크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혈당 스파이크 횟수를 계속 더 늘리는 거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몸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 얘기가 또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이미 걸리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겠지만 그렇죠. 아직 건강하신 분들이라면은 간식보다는 후식이 낫다. 굳이 단 걸 먹고 싶다면은 간식보다는 몸에 이제 위장 벽에 뭔가 많이 쌓여 있을 때 그 위에다가 후식 하나 떨어뜨려 주는 게 간식보다는 덜 나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먹는 순서를 바꿔라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달달한 디저트 먹고 싶은데 말 그대로 그냥 중간에 공복 상태에서 달달한 거 확 먹는 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위에 뭐가 좀 쌓여 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차라리 낫다라는 이런 조언도 꼼꼼하게 또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글루코스 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건강관리, 뭐 비법은 아닙니다만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건강을 챙겨봤고 이제는 뇌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뇌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장동선 박사랑 같이 읽어볼 책이 있습니다. 오늘도 망설이다 하루가 다 갔다. 항상 후회를 우리가 달고 살기는 하는데 오늘도 망설이다 하루가 다 갔다. 이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별책 부록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만나보는 별책 부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